안녕하세요.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요 중국 인물 평전으로 뽑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마오쩌둥 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모택동 평전이죠. 부제가 재밌습니다. 현대 중국의 마지막 절대 권력자입니다. 물론 최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마오 주석 이후에 새로운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현대 중국, 현대 공산 중국과 마오쩌둥은 떼어야 뗄 수 없는 중국 현대사, 중국 공산주의 현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마오쩌둥 전기는 여럿 있습니다. 평전도 여럿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거의들 다들 짧거나 길거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의 장점 두어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알렉산더 판초프라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잖아요. 판초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캐피탈 대학 역사학 교수입니다. 모스크바에 태어났고 모스크바 국립대 졸업했고 러시아 과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고, 근데 재밌는 게 몰랐습니다만 이분도 덩샤오평 전기를 이미 썼어요. 재밌잖아요. 스티븐 레비는 몬태나대 역사학과 연구 교수고 하버드대 박사고 공자입니다만,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알렉산더 판초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오쩌둥에 대한 주로 평전들이 중국의 자료,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전들을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발굴된 기록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뭐 방대한 책입니다만 사실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앞부분, 그 다음에 특히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 제가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걱정스럽게 마오쩌둥을 보는 건 왜 도대체 대약진 운동을 해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고 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고 그런 건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집중적으로 봤고, 특히 마지막 부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마오쩌둥의 출생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몰랐는데 음력으로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냥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음력으로 저랑 생일이 똑같아서 기억하기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당시 아무리 공산주의의 리더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모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늘 그때는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가 낳자마자 죽으니까 이 엄마는 마오쩌둥도 그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불교에다가 이제 절에다가 아이를 파는 우리 풍속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미 아이를 팔려고 했죠. 비구니 스님께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를 데리고 이웃에 있는 친정으로 가다가 문득 지나가던 작은 남자에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2개의 돌 위에 앉아있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상이 쭉 있고 그 위에 관세음 보살 앉아 계신 모양인데, 그분한테 기도하고 아이를 맡깁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원래 불교와 종교와 친하지 않습니다만, 마오쩌둥 자신은 실상은 그런 중국 본래의 종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보호받았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화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럴까요? 태어나서 목욕의식이 재밌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첫째, 똑똑해라. 둘째, 현명해라. 셋째, 영악해라. 그런 다음에 입과 팔과 다리를 자물쇠나 막대기로 조용히 눌러준대요. 입, 팔, 가슴을. 왜? 조용히 해라. 너무 나서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볼에 올려놓는데, 그리고는 이건 행복해라.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중국 전통의 미신, 종교적 전통 이런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쭈니 회의에서 어떻게 해서 사실 주은내보다도 더 밀렸던 3인 지배체 속에 밀려있었던 마오쩌둥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가고 쭈니 회의를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을 리더가 되는지, 이 부분 아주 리얼하게 잘 써 있습니다. 특히 소련 자료가 많이 참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책이나 마지막 어떻게 끝내고 싶은지 저자라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 대혁명을 시작하면서 마오쩌둥은 장칭에게 이제 마지막 부인이죠. 하늘 아래 완전한 무질서를 환영한다는 내용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편지에서 이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문장입니다.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인생은 기껏 200년을 살 뿐이나 3000리 강물을 헤엄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건방진 말이오. 동시에 나는 자신이 없기도 하지. 그래서 언제나 산속에 호랑이가 없으면 원숭이가 왕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내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 그렇다고 이는 절충주의가 아니오. 내 몸속에는 호랑이의 기운이 주가 되고 원숭이의 기질은 그 다음이오. 자존심 느껴지죠? 다시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는 한나라 시절 유명한 관리였던 이 고가 황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 적이 있어. 옛말에 강직하면 부러지기 쉽고 고개라면 더러워지기 쉽다라고 했는데 양춘백설은 따라 부르는 이가 드무니 가장 어려운 옛날 노래입니다. 양춘백설은 따라 부르는 이가 드무니 과연 그런 곡을 부르는 자가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마지막 구절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소. 내가 공산혁명을 하고 중국을 건국했지만 그 어려운 곡을 부르기 어렵다. 그걸 따라 부르는 이가 드물다. 그 곡을 부르는 자는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런 경기에 이르렀을까? 예, 문화대혁명 때 완전한 무질서를 찬양하면서 장층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정말 은유적인 문장들이고 의미 있는 문장들입니다. 저는 제가 책을 보고 나면 정말 의미 깊은 문장들을 때로는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되살리려고 기억해 놓는 버릇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요 이 부분 특별히 따로 따놨습니다. 마오쩌둥 전기는 한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소개가 돼 있고 수많은 번역서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러시아 출신 미국 교수가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이를테면 당시 혁명 초기에는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거든요. 병만 걸려도 러시아 보내고 심지어 뭐 망명 가더라도 러시아로 망명 가고 그렇잖아요. 그 마오쩌둥 아들들도 거기에 가 있었고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초기 중국 현대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혁명을 지도했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독립했던 거죠. 그 혁명의 이론 지도로부터. 현대 중국의 마지막 절대 권력자라고 있는 마오쩌둥에 대한 편견이 새로운 시각으로 출간된 것 자체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 마오쩌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껍지만 소개했습니다.